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TV가 말하는 박상병의 이슈 펀치.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이 박상병의 이슈 펀치가 62번째 62회 3월 17일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박상병의 이슈 펀치는 이 막을 내리는 순간까지 우리 시대의 프레임 정치를 거부한다. 맨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경우도 좌파가 어떻다, 우파가 어떻다, 그런 얘기 일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정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당이 옳다, 야당이 옳다. 그렇지 않고 그 속에 국민은 왜 없느냐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누가 국민의 편입니까? 여당도 국민의 편, 야당도 국민의 편, 보수도 국민의 편, 진보도 국민의 편이라 합니다만 정말로 국민의 편은 누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을 이용하는 정치 박상병의 이슈 펀치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아니 앞으로 여러분과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박상병의 이슈 펀치는 국민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위가 아니라 아래의 편에 서겠습니다. 자, 오늘이 3월 17일 62번째 박상병의 이슈 펀치. 오늘도 제 옆에 천지일보의 총방맞는 정치보 차세대 주자 김성환 기자가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성환 기자님 밖에 나와서 반응이 좋다고 소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별 말씀을. 네. 네.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따로 진행을 하다가 정치부 기자, 천지일보 기자를 한번 발탁을 해서 해보자 해서 이 글 쓰시는 분인데 말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르고 골라서 김성환 기자를 초빙했는데 갈수록 좋아진다고. 또 요즘에 인물까지도 좋다고 얘기해서 소문이 들어와서 아주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요. 그 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가는데 여야 공천은 거의 마무리 수순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민생당에서 셀프 제명했던 의원들, 안철수 의원들이 그 무효 소송이 인용이 돼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석이 됐는데 이 의원들을 이제 앞으로 뭐 탈당을 하겠습니다만은 참 코미디 같은 일들이 여러 번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랙 코미디입니다. 웃어도 웃을 수 없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셀프 제명을 하고 상대당 정당 그렇게 두 정당에 대해서 양대 거대 독점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타파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셀프 제명해서 들어갔다가 법원이 안 되니까 큰일 났네. 또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탈당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야 똑똑한 정치가 만드는 것이고 똑똑한 정치가 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공천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주제를 총선보다 치열한 공천 뒤끝 3당 3색. 자, 공천을 볼 때 우리가 공천을 통해서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 지난번에 한번 짚어봤죠. 오늘 그것이 아니고 공천 뒤끝에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보다 치열한 공천 뒤끝 3당 3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넣는데 3당 하면은 이제 민생당이 교섭정당이니까 당연히 3당으로 해야 됩니다만은 아직 공천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민생당을 빼고 오늘은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요 3당을 골라서 저희가 본선보다 치열했던 공천 뒤끝 3당 3색의 주제들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민생당 계시는 분들 조금 억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공천이 마무리되면 한번 저희가 민생당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환 기자님. 네. 자, 민주당부터 얘기를 한번 짚어보죠. 민주당. 네.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뭐 이번 총선에 대해서도 지금 긴장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통합당보다는 낫다라고 네.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안도감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이제 공천 과정을 속에서 지난번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주까지 공천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통합당이 좀 더 잘했다고 봤고 김상희 기자는 민주당이 좀 잘했다고 봤는데 네. 일주일 새에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래, 이따가 통합당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민주당은 지금 금태섭 효과가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이 대목은
민주당의 정체성, 네. 집권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역량, 그 다음에 민주당의 가치와 관련해서 금태섭 효과가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았는데, 1차적인 네. 것이 민주당 안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검찰개혁 또는 조국,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네. 라고 하는 것이 금태섭 효과의 핵심이었죠. 네네. 네. 그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부각이 돼서 네. 이름이 더 알려진 면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요번에 경선이 탈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비판이 굉장히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친문 패권주의다 아니면 당원의 지지를 보지 못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의정 수행 평가가 높았던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퀴어 축제라든가 거기에서 어떤 리버럴한 가치를 옹호한다든지 네네. 또 그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책들을 동료 의원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떤 페미니즘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이제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피의자의 어떤 인권을 강조한다든가 그리고 국민청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청년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는 청원이 굉장히 높았을 때도 어떤 그 피해자 인권의 측면에서 어떤 제사회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권에 굉장히 친화적인 어떤 그 의원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그 의원이 요번에 이제 경선에서 탈락하니까 굉장하게 이제 많은 비판도 따르고 진보 성향에서조차도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다른 의원들은 쉽게 낼 수 없었던 소수의 목소리, 네. 또 인권, 또 82년생 김지영과 관련되어 있는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을 네. 당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종의 공론화를 하고 네. 집권당으로서의 풍부한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의원인데 네. 그 의원이 이번에 이제 공천 경쟁에서 탈락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탈락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도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는 조국 백서의 주인공인 김남국 네. 변호사가 투입이 된다고 해서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핵심이 이른바 당내에 민주당 안에서 금태섭 효과가 뭐냐? 저는 또한 하나는 있어야 된다. 네. 저는 소수의 목소리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그것을 끌어안는 것이 품어내는 것이 네. 민주당의 큰 그릇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금태섭 효과가 10배, 20배 커질 것이라고 봤는데 네. 공천에서 탈락이 돼버렸어요. 네. 탈락이 돼버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이거 뭐지? 근데 왜 탈락이 된 겁니까? 참?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들은 네. 보통 두 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조국 어떤 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 네. 비판을 했다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공수처법에 네. 대해서 기권을 했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미운 털? 그러니까 경선이 탈락하자마자 일제히 보도가 많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운 털이 박혔다, 뭐 비문 유죄, 친문 무죄, 뭐 이런 헤드를 달고 굉장하게 뭐 비판 어떤 보도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는 금태섭 의원이 자기가 이렇게 승복하면서 얘기를 했듯이 지역구, 지역 당원 관리에 소홀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워낙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금태섭 의원이 그렇게 자기의 어떤 지역구나 당원 관리를 못했다라는 것을 또 이제 인정하고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있구나.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도 있고 또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 현안을 살피기보다는 어떤 전국적인 이슈.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졌고 굉장히 의정 수행에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의원이 네. 그랬기 때문에 이 비례 의원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다시 한번 해볼 때가 아닌가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금태섭 의원의 지금 사진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친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이제 입당을 해서 국회의원이 된 분인데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이고 당내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벽을 넘어서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 지역구의 조국 사태를 비판했던 금태섭 의원과 관련해서 조국을 지지했던 또 조국 팩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김남국 변호사 갈 때부터 초점이 됐는데 결국 김남국 변호사는 안산으로 이동 배치가 됐고 여기에서 이제 경선을 해서 탈락이 됐는데 자 그래서 일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언론사는 뭐 대부분이 뭐 지문 패권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진짜 그럴까요? 저도 지문 패권주의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꼭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박성명의 20번째는 그런 주류 언론들의 평가를 거부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게 보도를 할 수 있어요. 당시에 보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관계자들이 공천을 많이 따냈습니다. 그죠? 황운하 울산지방경제청장도 따냈고 또 김비호 전 위원장도 그 뭐 조국과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도 부산 영도에서 승리를 했고 또 등등인데 이런 상황에서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역시 다수 보수의 신문들은 친문 패권주의가 살아있다. 친문들이 앞장섰다 얘기할 수 있으나 과연 그런 건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당내에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우리가 공론화하는 사람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권당은 더한 거죠. 집권당은 금태섭 의원은 분명히 당내 소수 목소리를 냈습니다. 친문도 아닙니다. 안철수계에서 왔던 사람이에요. 거기다 또 상당히 소신이 있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색깔과는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와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으면은 국회의원 100명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소수 목소리를 냈던 상징적인 인물이 금태섭 의원이다 보니까 금태섭 효과는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는 저런 의원도 끌어안고 있다. A, B, C 의원은 그렇다. 아 그러면 D 의원, 금태섭 의원의 의견은 뭡니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인 거죠. 근데 그것이 이번에 잘려버렸습니다.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뭐 김남국 변호사가 가가지고 조국의 이 키즈들이 간다고 얘기할 때부터 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당에서 비판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은 그냥 안산으로 돌려버리고 금태섭 의원이 내부 경선했습니다만 결국은 졌는데 자 한번 따져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언론이 그 금태섭 의원 탈락과 함께 친문 패권주의의 민낯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되는데 진짜 그런가? 자 우선 우리가 금태섭 의원을 바라볼 때 기본적인 정치는 단면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됩니다. 정치는. 그래서 평론가가 있는 거거든요. 평론가가. 자, 왜 그러냐. 우선 여야가 거대한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다 보면은 한 프레임과 또 다른 프레임은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죠.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입니다. 상대를 이길 수 있게 해서는 똘똘 뭉치라는 얘기예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그런 겁니다. 혹시 이번에 금태섭 의원이 이렇게 총대를 메고 고생을 많이 하는 이유가 결국은 당의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친문 패권주의냐. 앞서 우리 김성환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지역구 관리를 잘했으면 이렇게 될까요? 이번에 보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 경선에서도 보니까 졌고요. 네. 당내에 권리당원에서 졌어요. 네네. 양쪽 다 졌어요. 네. 그래서 김성환 기자가 지문 패권주의라고 말하는 것도 뭐 일리는 있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지역구 관리에 소홀했던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군요. 네네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래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하게 나름대로 의정 수행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금태섭 의원이 이번에 탈락함에 따라서 어떤 중도층의 우려라든가
중도 이탈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물론 이번에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친문 세력에 어떤 힘을 좀 보여줬다. 그런 평가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더해서 요번에 당원이라든가 일반 경선에서 다 패배한 것은 금태섭 의원이 너무 전국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에 몰두한 나머지 지역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어떤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성환 기자가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당내 친민주당의 지지층 속에서의 결과가 나오고 국민에서 졌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친문 패권주의 민낯을 보여준 건데 국민경선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은 언론은 어떻게 됩니까? 친문 패권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금태섭 의원이 지역구 관리와 그다음에 자신이 좀 더 좋은 이미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 결국은 진 거는 친문 패권주의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맞는 것이죠. 네네네. 예. 상당히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공감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문재인 정부가 믿다라고 말하면은 다 친문 패권주의의 민낯이 드러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문 패권주의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까지 그렇게 몰고 가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권리당원의 의견과 국민의 의견이 똑같이 금태섭 의원이 지는 걸로 나왔다고 얘기하면은 결국은 지역구 관리를 못한 금태섭 의원이 국민의 이 선택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김성환 기자가 정리하고 저도 그게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금태섭 효과는 이제는 이번 총선에서는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집권당원에서 정책 역량을 보여주고 또 공론화를 주도해서 한국 정치의 풍부한 민주적인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민주당 안에서의 급도적 효과는 이제는 사실상 사라졌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비례, 지금 굉장히 민주당 쪽에서 지금 가장 크게 다뤄지게 있는 게 비례연합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떤 금태섭의 의원의 문제를 두고 비례 의원이 상당하게 이렇게 호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정치사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비례 의원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원으로 간다든가 지역 선거에 뛰어든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비례 의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자. 그러니까 비례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문 분야, 어떤 부족한 어떤 전문성을 어떤 강조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의 어떤 눈치에 보지 않고 어떤 전국적인 어떤 하기 위한 어떤 어떤 제도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례의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비례 연합 정당이 아직까지는 물론 옳은 일이 아니라고 했고 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또 민중당이나 녹색당이나 뭐 이런 당들을 이렇게 기본소득당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번까지는 그들한테 주겠다. 그러면 한두 석이라도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굉장하게 비판 여론이 있고 나눠먹기식이다 뭐 이런 어떤 비판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그만큼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떤 그들의 목소리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금태섭 의원이 탈락했지만 그런 어떤 비례연합정당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물론 비원칙적이긴 하지만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비례 부분도 굉장히 논의가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의견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성환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당내 금태섭 효과는 탈락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소멸됐지만은 그러나 비례연합당을 통해서 민주당이 후순위 10번 이후 뭐 12번 3번부터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는 다양한 작은 정당들 뭐 이번 오늘 보니까 민중당도 뭐 함께 한다니까 지도부에서 난색을 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뭐 국민 기본소득당이라든지 한 명 두 명씩 의석을 배치하면은 우리 국회 안에는 더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다양성은 더 강화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 네. 이런 말씀. 처음에 우리가 그 선거법 개혁을 그런 취지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많이 퇴색이 돼버리긴 했는데 네.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반칙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도 측면도? 나오고 있어서 또 반대에 뭐 이렇게 그걸 꼭 반대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서영 기자님이 방송하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뭐 예상치 못했던 딱 지적인데, 거기서도, 다양한 정치에 포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요건 나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자, 좀 더 그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주제를 넘겨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지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20분 지나서 너무 오래 가면 앞에 우리 PD님이 막 소리 내고 그럽니다. 빨리 끝내시라고. 자, 이번에는 이제 통합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통합당. 자,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 참 저는 이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중간에 사퇴를 해버리니까 통합당의 지금 이 공천 문제도 지금 상당히 번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김용호 때까지는 잘했다고 얘기했는데 네네. 이번 주는 아주 못하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일주일 만에 제 논평이 달라져야 되는 사태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금 선거에 아마 총책임자가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최종 결정은 안 왔다고 그러는데 김종인 전 민주당 공시를 담당했던 대표를 모시려고 그러다가 황교안 대표하고 좀 힘겨루기 하다가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 전 대표가 뭔 소리 안 해. 결국은 이제 황교안 대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총선을 치를 상황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것은 결국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이번 공천 과정 속에서 사실은 좋은 효과가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고 또 다른 시험대에 들어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대목이에요. 네네네. 네. 그 김종인 전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영입하려다가 무산이 된 경우죠. 네. 그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무리수를 뒀다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언제 한 번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후견이었다가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후견이었다가 네. 또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네.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갔다가 통합당도 갔다가 이게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민주당의 어떤 정책이나 그리고 통합당의 정책이나 공약이나 어떤 기본 속성이나 기본 가치를 지향이나 이게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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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은 이 황교안 대표가 다시 김종인 대표를 못 데려오고 무산이 되고 또 그 공관위원장이신 김영호 대표도 사퇴가 돼버리고 그 사퇴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걸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네, 자기가 잘못이 없고 논란이 있다고 그래서도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하면 사퇴하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번에 그 황교안 대표가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굉장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제가 또 다른 논평 기자들과의 논평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판단했던 김용호 공천위원장의 인선까지는 괜찮았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잘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지난주까지는 일주일 새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공관위원장을 중간에 잘라내고 당대표가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선다. 선대위원장이 되겠죠. 지금 공관위원장도 또 없어요. 지금 또 보니까. 네네. 지금 또 부대표가 맡고 있는데. 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번 총선 전국에서 황교안 대표가 뒤로 빠지고 당을 새로운 모습으로 이미지화시켜서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라고 했던 당초의 어떤 생각은 이미 끝난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번에 보니까 뭐 강남 을에도 공천 결정이 무효가 됐네요. 네네. 최홍 저 맥쿼리 투자 자산의 운영 대표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금감원 제재 논란으로 뭐 취소가 되어버렸고요.
또 강남 병도 김미균 시지원 대표도 또 철회가 됐고요. 네. 또 곳곳에서 현역 의원들이 무소속 권성동 의원 등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선다라. 네.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상황이 김용호 체제 속에서는 반발일 수가 있는데 김용호가 물론 나버리고 황교안 대표가 나서버리면은 결국은 이러한 공천 내홍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 커지는 여론은 결국은 총선 때 통합당한테는 상당한 악재가 되기 때문에 네. 황교안 대표가 또 다른 시험대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뭐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선대위원장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하게 자기도 그 종로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선대위원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선거를 관리하는 면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번에 그 공천 과정에서 김영호 위원장의 사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김영호 어떤 공관위원장과 그 통합당 내 어떤 그 당내 지도부가 굉장히 좀 이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불만도 많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어떤 불만들을 좀 해소시켜주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잡음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맥쿼리 증권 지금 채용 같은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강남에서는 내가 지금 총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취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좀 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당내 잡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논란거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 김용호 공관위원장을 모실 때만 하더라도 괜찮았고 또 김용호 위원장도 일부 사천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잘 풀어나갔는데 그 이후에 공관위원장 김용호 그만둬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로 침박당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많아요. 곳곳에서 지금 막말했던 사람들도 지금 사실 뭐 공천을 받는 경우도 나오고 그죠. 이것도 오히려 다루려고 그러는데 자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시는 당원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난 우리 몇 년 동안에 무지막하게 막말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번 21대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당 공천위가 정리를 했어야 돼요. 적어도 그런 분들은 정리를 했어야 돼요. 정리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리를 하려고 했던 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렸어요. 큰일 났네? 그러면 선대위라도 하자. 김종인 대표를 또 모시려고 하다가 또 안 됐어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대목에서 황교안 대표가 개인적인 어떤 의혹보다는 황교안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특정 그 세력들, 네. 친박 세력이 점점 갈수록 더 목소리를 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진짜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차명진 의원이라든가 또 민경욱 의원 같은 게 재심에 통과돼서 다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그 황교안 대표는 그 김영호 위원장을 내세워서 가장 어떤 컸던 게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좀 걸러내고 그렇죠. 또 중도의 확장, 외연 확장 여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당내 반발이라든가 이견들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이런 어떤 사태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다시 그래서 그런 어떤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거기에 또 실패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다시 어떤 친박 세력에 어떤 그 등용을 해주면서 다시 친박당으로 이렇게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은 정말 황교안 대표의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조금 순항을 하고 있는 듯이 하다가 지금 막판에 막 스텝이 꼬이는 뭐 이런 상황인데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또 강남갑에 태용호 전 대사, 북한 대사죠, 그죠? 를 공천을 했는데 이 강남갑 같은 경우는 적어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국민적인 이 당의 정체성의 상징 아닙니까? 그죠?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얘기하면은, 통합당은, 이른바 민심의 잣대를 질 수 있는 것이 강남갑인데, 이 태용호 전 공사죠, 참. 공사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국민적인 망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민적인 망신이라고 네. 하면서 논란이 번졌는데 뭐 국민적인 망신인지 아닌지 북한에서 보니까 이제 태영호 이 전공사에 대해서 비판 많은데 뭐 네. 북한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북한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남갑에 태영호 전공사를 공천한 것이 맞는 것인가의 문제는 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필요했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또 발을 쓱 뺐어요. 뺐고 이것도 조금 뭐 말을 했으면은 딱 책임을 지고 할 문제도 또 빼는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그 태영호 전공사 논란이라든지 또는 뭐 강남거리를 또 강남병 등등 해서 이 강남권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지난번 총선에서는 통합당이 우세한 지역 아닙니까? 네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상황이 지금. 지금 그 강남벨트라고 하죠. 네. 이 강남벨트는 전통적으로 그 통합당이 우세한 지역이었죠. 네. 근데 뭐 이런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통합당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들의 유리했었죠. 어떤 그 맞습니다. 예, 항상 그렇게 네. 논란은 있었지만 유리한 국면을 차지했었죠. 근데 요번에도 그 제일 먼저 태영호 공사를 그분에 대한 어떤 그 공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요번에 김종인 를 모시려고 했던 황교안 대표가 모시려고 했던 분이 네. 이 문제를 꺼내들고 나왔다라는 거죠. 국가적인 망신이라고 네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기름이 부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강남 어떤 을도 그렇고 강남병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한국당에서 가장 이렇게 그래도 자기들한테 지지가 많고 전통적으로 강세 지역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앞으로 어떤 선거권에까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 유권자가 판단을 몫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공정 과정소에서 적어도 강남 그쪽에서도 갑이라고 얘기하면은 적어도 통합당의 전략을 기획하는 당 대표라든지 또는 공천위원장은 당의 정체성과 딱 맞는 인물들을 해서 우리 당은 이겁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할 텐데 태영호 전 공사가 맞는가? 이번에 뭐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자격은 논란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김종인 대표가 순서를 했고 이것이 갈등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만둬버리는. 자, 그러면은 강남갑 그렇죠. 을 그렇죠. 병 그렇죠. 참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번에 강남벨트에서 강남까지 이르다고 하면은 미래통합당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최종적인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그죠? 일단은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홍준표 전 대표 얘기도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대구에 이제 출마한다고 나왔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처음에 고향에 나선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양선에 갈게요. 양선도 안 된다. 그러면 또 대구에 갈게요. 이렇게 되는데 황교안 대표에게 이겁니다. 일부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지역을 수시로 옮기면서 억지로 명분을 찾는 모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했던 얘기가 당 대표가 갈팡질팡한다. 협량의 정치, 쫄보 정치를 한다. 세죠?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논란도 대구에서는 화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홍준표 전 대표께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대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리저리 지역구 옮기게 한 게 누구냐? 그대가 TV에 안 나오는 것이 우리 당 승리의 첩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듣는 많은 어떤 그 지지자들인가 사람들은 진짜 홍준표 입담은 여전하다. 전 대표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전 대선 주자였고 정치 지분도 어느 정도 챙기고 있고 어떤 세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턱대고 컷오프 탈락시키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저번에도 얘기하셨지만 대선 주자까지 했던 분이 고향에 다시 나오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들은 그런 어떤 정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치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무턱대고 잘라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의 역할이 컸는데 일을 다 마무리하기도 전에 결국은 뭐 내려놔 버렸습니다. 내려놔 버렸고 또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도 영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또 중단돼 버렸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의 선대위까지도 지금 뭐 총괄 선대위원장 한다고 하니까 황교안 선대위 체제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군요. 남았는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가 하나씩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앞서 우리 김성환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막말 논란을 했던 이 의원들이 부활을 하고 있고 부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 선거에 좋은 전략이 되겠죠. 네. 자, 이런 것 하나. 결국 이건 황교안 대표 체제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공천이 번복이 되면 기존에 했던 공천이 또 번복이 되면서 번복이 되면은 그동안 공천을 받았던 사람들 뭐가 되겠습니까? 인천의 그 송도 같은 경우에는 민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눈물을 뭐 민경욱 의원 지역구인데 눈물을 네.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의 눈물은 그 사람을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경선을 하든지 아니면 한번 결정을 내렸으면 밀고 나가든지 도둑이 이제 민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앞바퀴 여론도 썩 뭐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전체 판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누가? 황교안 대표 체제가 바로 그 대목인데. 자, 여기서 네. 김성환 기자님, 네. 황교안 선대위 체제가 이제 들어선다고 가정하고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정 과정 속에서 막판의 결론은 도로 황교안 차로 가는데 네. 이 과정 속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얻는 것,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얻는 것은 뭐 간단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당 지도부의 불만을 풀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어떤 친박 세력을 좀 솎아내려고 했으나 물론 그런 면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친박 어떤 세력들의 어떤 반발을 좀 무마시키면서 어떤 친박 세력들을 다지기를 했다라는 거죠. 결집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당내 입지나 당내 어떤 리더십은 굉장히 확고히 다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상당히 이래가 그렇네 보니까 이런 제대로 비판도 하고 논란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황교안 대표 체제로 도록하면서도 얻는 건 있습니다. 한번 짚어봐야 되죠.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같이 봐야 되겠죠. 얻는 것은 뭐냐면은 당내 이런저런 논란에 황교안 대표 중심의 친박 세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이런 당내 교통정리를 확실하게 해버렸다. 라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선 이후에 대선 경쟁이 펼쳐질 텐데 그때는 황교안 대표의 유리한 고지가 이미 구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는 비판을 하지만은 당내에서는 황교안의 중심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더 탄탄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황교안 대표가 얻는 것이고. 자, 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네. 가장 크게 잃는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네. 다시 도로 친황체제로 복귀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굉장하게 공천의 어떤 호응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정치평론가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네? 뭐 이렇게 의외로 받아들이고, 네.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을 수도 있겠다. 그런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갑자기 김종인 대표다, 김용호, 물론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런 분들이 그만둠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도로 황교안 체제로 가버렸다. 도로 친박 체제로 가버렸다고 하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네.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걸 통해서 중도화를 통한 외연 확장, 외연 확장을 꽤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실패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서 어느 정도 표를 확보하고 총선이 끝나더라도 이 황교안 대표가 기존의 탄탄한 콘크리트 층의 30%를 가지고 대선에서 나아갈 수 있느냐. 다시 물론 당내 결집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걸 확고히 다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어떤 문제들,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김성 기자의 설명을 쭉 들으니까 좀 그런 점이 상당히 크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얻는 것은 당내에서는 황교안 대표 개인의 리더십은 공고했다고 치더라도 그럼 당 밖에서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도로 환경화 체제로 가면서 중도화 전략에는 결정타가 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네요. 김용호 위원장이 중도로 가면서 진박을 누르고 어느 정도 공식을 해놨는데 다시 친환경 체제로 가면서 당의 외연 확장, 특히 중도화로 가려고 하는 그 당의 노선에는 결정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말았다. 결국은 중도화 전략이 실패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총선 이후에 대선 구도로 가는 데 있어서도 특히 중도를 끌어안는 데는 네. 결정적인 한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네. 거거든요. 상당히 예리합니다. 그렇네요. 자, 아주 예리합니다. 덕은 당내적으로 지방체제 구축. 실은 그 구축으로 인해서 당 밖에서는 중도화 전략의 차질 또는 뭐 실패. 이거는 대선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은, 네. 김성 기자님, 그렇게 돼버리면 총선 때는 황교안 대표체로 가는 것이 오히려 득보다도 실이 많겠는데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세력이라든가 지지층은 확보하는 데는 충분하겠지만 보다 더 그걸로 대선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네.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네, 네. 그리고 정권을 견제해야 되고 정부를 견제해야 되고 의회 권력을 어떤 여기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과반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참 이게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 주변에도 이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거는 뭐 그림이 아니라 그냥 네. 세력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네네네.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통합당의 공천을 받고 뛰는 특히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두 배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김성환 기자가 예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중도화 전략에 특히 이미지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정적인 한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통합당의 후보들 수도권에서는 두 배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김상 기자님, 네네.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 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정의당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 문제. 원래 민생당을 짚어야 되는데 미워서 뺀 게 아니고요. 민생당은 아직까지 공천이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조만간 할 것 같으니까 네. 아마 다음 주라도 제가 시간 되면 하겠고 아직 안 돼서 뺀 겁니다. 민생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박생명의 이슈펀치는 항상 국민의 눈으로 보지 특정 정당을 우호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세 번째 제목이 대리게임 살고 음주운전 아웃되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네. 대리게임이요? 네. 네. 그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어떤 게임이 있나 봅니다. 네. 저도 그 게임을 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오래됐습니까? 네네. 그 세대를 지났군요. 네네. 거세대를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이걸 하려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게임을 통해가지고 게임 회사 취직을 한다든가 그런 뭐 아이디를 뭐 등급을 올린다든가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란 그 게임 산업에서 굉장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보통의 평가들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은 자 이거는 사실 저는 뭐 이 컴퓨터로 게임을 아예 안 합니다. 네. 이거는 예전에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지금 아예 안 해서 이 내용을 저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를 보니까 류호정 후보인데 류호정 후보가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죠? 네. 여성이니까 이제 1번이고 나이도 아주 어린 친구인데 92년생입니다. 민노총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제 선전 홍보 부장 출신이고 또 게임사에 취직을 해서 그때는 노조 설립을 했던 하나의 활동이 있는 능력이 있는 인사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게임 방송의 BJ로도 활동을 했는데 대학 시절에는 또 게임의 동아리 회장도 맡았는데 근데 방금 김성 기자가 말씀하신 것은 2014년이네요. 네. 이 온라인 게임에 LOL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지인한테 빌려줬고 이를 통해 가지고 게임 내의 티어, 이 티어가 이제 등급이라 그럽니다. 네. 잘하면 올라가겠죠, 그죠? 네. 이 티어를 올렸던 전적이 문제가 돼가지고, 당시에 이것을 인정을 하고, 사과문도 올리고, 동아리 회장직에 사퇴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 줘가지고 더 올려서 대리게임이, 그래서 대리게임이군요. 해가지고 올려서 문제가 되니까 사퇴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간단한 거냐. 아이들, 청소년들은 게임 하다가, 야, 이 아이디어 내 해봐. 뭐 올려놔. 이런 문제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걸 짚어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게임 산업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네. 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네. 비례대표의 상당 부분 승부를 걸어야 하는 정의당으로서는 이런 후보를 일본화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네네.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가 음주운전 이력으로 무리를 빚은 정의당의 신장식 비례대표 후보. 이분은 15일 자진 사퇴를 했네요. 네네. 음주운전이 언제 때입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6년부터 네. 2007년까지는 네. 음주운전 한 번 했고, 무면허 운전도 했어요? 네, 3회나. 무면허 운전에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 선고받았고, 근데 당 공천심사는 통과를 했네요. 네네. 그래 뒤에 문제가 되니까 자진 네. 사퇴를 한 거군요. 네네. 사퇴를 공고했습니다. 이거는 정의당에서도 상당히 악재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비판이 나오는 게 그 이름을 따서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정의당. 정의롭지 못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네네. 요번에 그 일본 비례대표로 나온 그 류호정 그 비례대표 그 후보도 네. 요번에 뭐 사퇴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정의당으로서는 패착이다. 오히려 청년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표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의당은 젊은 정당 그리고 진보 정당이면서도 청년 정당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런 어떤 그런 어떤 표를 많이 이탈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고, 네. 또 비례대표 18번이 실제 또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18번에 있던 그 비례대표 후보가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번 그 작년에 어떤 그 조국 정국이라든가 요번에 그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정의당이 상당하게 패착을 많이 두고 있다. 패착을 많이 보고 있다. 뭐 그런 그 어떤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거는 제가 다루는 이유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다루는 이유는 뭐 특정인을 비호하고 또는 비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을 우리가 짚어낼 때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뭘 줄 알아시죠? 저희들은 방송을 짚어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옳고 그르면 여러분들 판단해달라. 그러나 알 거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의당이라고 해서 다 정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이건 짚어내야 됩니다. 박생명의 이슈펀치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자, 먼저 류호정 후보 92년생이니까 아주 어린 후보인데, 저는 청년들이 우리 정치권에 많이 진출해야 된다고 입만 열면 사실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여성들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1992년생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좋습니다. 그랬는데 정의당은 방금 김성환 기자가 얘기를 했다시피 정의당은 청년층이 절대적으로 많고, 이 청년들은 게임을 저희들이 아는 게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일종의 게임 산업인 것이고요. 아주 고도한 전문가 집단이고 어느 것보다도 공정성이 유지가 돼야 될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논란이 있는 인사를 추천했다가 논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냥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류호정 후보는 이런 게임 사실은 대리게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은 취업 등에서 이를 통한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 이득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것도 해명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득 취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논리는 그냥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신장식 후보, 이번엔 사퇴한 분인데, 신장식 후보는 사퇴 입장문에서 사퇴하라고 하니까 당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당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합니다. 이제 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저에게 돌리시고 정의당과 우리 후보들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은 중단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마음이 좀 짠합니다. 그죠? 네. 짠한데, 그래서 정의당의 전국위원회가 사퇴하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정의당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마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방송은 짚을 거는 짚어야 됩니다. 신장식 후보가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 안 하는 언론이 아닌 거죠. 그죠? 네.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요 문제 짚어봅시다. 자, 정의당은 지금 민주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비례연합당에는 네.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네,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했죠. 그렇죠. 네. 그럼 민생당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네, 같고, 잘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의당은 비례에 승부수를 던져야 되고, 사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그 10년 이상을 주장해왔던 정당이거든요. 네, 네. 민생당도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어냈던 것이고,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경쟁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야 할 정당인데, 정당인데, 앞서 류호정 후보, 신장식 후보, 이런 분들이 특히 류호정 후보는 1번이기 때문에 92인생, 아주 나이 어린 후보가 이 문제가 앞으로 총선 국면에서 공론화가 분명히 될 텐데, 청소년들이 이 내용을 이제 아직 모를 거예요, 이제 아마. 저희 그 박세명 20펀치도 보는 분들이 상당히 요즘에 많이 늘었는데, 보시는 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정의당, 멋지다, 정의로워, 콱 찍으실까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빨간불이 더 켜질 것 같은데요? 네. 그, 정의당의 지금 현재 지지율을 보면, 그 보통 지금 현재 지지율을 통해서 정의당이 몇 석이나 얻을 수 있나, 이렇게 많은 어떤 그 보도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6에서 7석 정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런 그 기호 1번 대표적인 1번 그 유호정이고 또 유호정 후보였고 또 그 어떤 논란을 그러니까 논란이 있을 때 그 논란을 어떻게 논란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얼마나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까? 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논란을 어떻게 봉합하고 어떻게 그 논란을 잘 소화해내고 해결하느냐가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도 정의당이 계속해서 이런 그 안 좋은 면들이 보여주면 지금의 어떤 비례 그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낮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비례 그 또 반칙 운운하면서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 비례연합정당에는 안 가겠다고 했거든요. 오늘도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봤을 때 도대체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쏙쏙히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의당을 상징하는 더더욱이 비례 대표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정의당의 기호 1번 후보 류호정 후보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하는 것이 게임 산업의 총론적인 평가입니다. 심각한 불공정 행위다. 게임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게임 산업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런 후보를 논란 끝에 다시 승인을 해가지고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내세웠다고 얘기하면은 정의당은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황희두 공천위원 제가 일부러 이분을 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이 프로 게이머 출신이에요. 이분 얘기 뭐냐면은, 최근 정의당 1번 류호정 후보 재신임, 6번 신장식 후보 사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게임은 사회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 게이머들의 분노를 단순한 열폭 정도로 인식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냥 간단한 비판이 아니라 훨씬 더 충격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다를 알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네,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게이머 출신의 얘기였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의당은 결국은 비례 후보를 내세워서 이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선거 한 달 정도 이제 남았죠. 선거 기간 내내 정의당의 비례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 특히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게임 산업의 종사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그렇게 정의를 얘기했던 정의당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상당히 엄중한 사태가 지금 한 달 정도 펼쳐질 것 같습니다. 기호 1번을 놓고 부리고 있는 정의당의 정의로운 논쟁,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이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질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거의 1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 김성환 기자. 오늘 재밌었죠, 오늘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다시 여러분들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